자, 선행연구 조사를 정말 요령껏 하는 그 사례, 첫 번째 사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이 강의를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맨땅에서 지금 삽질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어떤 단어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선행연구 한번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 검색된 것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한번 쭉 살펴보는 진짜 아무거나 챌린지를 해볼 거다라는 거죠.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응력이 생기는 거지. 응용력이 생기는 거고. 자, 뭘로 한번 해볼 거냐? 뭘로 하지? 이거는 생각을 좀 해왔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안 했다지만 그래도 검색하는 첫 키워드 정도는 생각을 해왔어야 되는데 뭘 하지? 그냥 지금 당장 머리에 떠오른 단어가 공정성, 조직 공정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직 공정성, 조직 공정성 한번 엔터키를 한번 쳐보도록 하죠. 조직 공정성, 여기 나오네. 뭐 조직 몰입 뭐 이런 거 나오네요. 상호작용 공정성 뭐 이런 것들 나오네요. 자, 보면 자, 아무거나 봅시다. 자, 어느 것을 할까 알 수 탈 수 없겠다. 자, 이 학회 논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다층 분석이거든요. 요거는 기법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제목만 딱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건 좀 실력이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것부터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다층 분석이네. 같은 사람인가? 같은 사람이네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3번하고 4번 요거를 한번 우리가 선행연구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요령껏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연구 조사를 요령껏 하는 방식은 일단 제목에서 제목만 딱 보고 한 50% 정도 감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목을 보고 한 50% 정도 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요즘 같은 전자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연구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절에는 정말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선행연구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쫙 나오잖아요. 정확도 순으로. 요거 보세요. 지금 이 리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정확도 순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정확도 순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서 연도 순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뭐 최근 것부터. 근데 연도 순으로 찾게 되면 약간 정확도가 떨어져. 그래서 정확도 순으로 처음에는 보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최근 거를 보는 게 좋습니다. 옛날 거 동향 파악해봐야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근 거를 좀 파악하자라는 차원에서는 이런 연도를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죠. 이것도 보세요. 2012년도, 2013년도. 솔직히 조금 한 10년 된 거예요. 이것을 내 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로 삼을 것이냐. 요거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는 제목을 보고 50% 정도 감 잡는 이 요령을 알아야 되겠기에 일단 연도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연도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과급적이면 최근 거 보는 게 좋지. 자, 그러면 제목만 보고 어떻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느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연구 실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논문을 쓰는 것도 중요해. 내가 논문을 쓰고 실제로 그 논문이 등재되는 거, 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아울러서 등재된 이 논문이 후행 연구자들한테 얼마나 레퍼런스로 선택이 되느냐. 이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로 선택이 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카운트가 됩니다. 여러분은 야, 설마 이거 누가 내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달까? 그거 내가 누가 달았는지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카운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내 연구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같이 전자도서관으로 검색하는 이 시절에 내가 내 연구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논문 쓰는 것도 있지. 근데 선택이 되려면 아무래도 뭔가 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전자도서관에서 검색을 해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체크를 했듯이, 그죠? 제가 이 체크를 왜 했어요? 제목만 보고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나 역시 내 연구가, 이게 만약에 내 연구라면 내 연구가 후행 연구자에 의해서 체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지금 뭐 보고 체크했는데 제목 보고 체크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 역시 제목을 임팩트 있게 적어야만 후행 연구자에 의해서 채택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거지. 자, 그러면 제목을 임팩트 있게 적어야 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임팩트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내 제목으로 어떻게 적어야 후행 연구자가 임팩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바로 이 제목에서 50% 정도의 감을 얻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50% 정도의 감을 얻게 해주는 게 임팩트 있게 제목 적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요 안에다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넣어주면 되지. 가장 중요한 요소.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넣어주면 되지. 이 요소가 뭔데? 이게 바로 연구 설계의 3대 요소. 연구 설계의 3대 요소. 여러분 한번 그 어떤 책을 찾아보시더라도 연구 설계의 3대 요소 이런 말을 사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자, 조금 더 지어볼까요? 저는 제 강의에서 연구 설계의 3대 요소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덕방도 아니요. 보도방도 아니다. 바로 대도방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연구 설계의 3대 요소예요. 대도방이 뭔데? 대상, 도구, 분석 또는 검증 방법. 이 세 개가 연구 설계할 때 여러분 그 어떤 논문을 보세요. 어떤 논문을 보더라도 이 대도방이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연구 문제가 그 연구에서의 문제 제기가 이론적 근거에 기반해서 논리적인 흐름을 통해서 나오는 거 그거 중요하지. 일단 그거는 내용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제목에 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제목 정도에 담을 수 있을 만한 단어로 된 거. 단어로 된 거는 대도방은 단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잘 활용을 하면 임팩트 있는 제목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목에서 대도방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목에서 대도방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찾아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3번 논문에서 대도방을 찾아봅시다. 자, 대상 누굽니까? 리더의 상호작용 공정성 지각이 구성원. 이 구성원이 대상이 되는 거죠. 구성원. 근데 정확하게 어느 집단의 구성원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구성원이죠. 리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지. 조금만 더 고민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구성원이
지각한 리더의 상호작용 공정성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소리야? 리더한테 물어봤다는 소리야? 아니지. 구성원한테 물어봤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구성원이지. 그럼 도구는 이거 딱 제목 봐도 무슨 영향 나오고 이러는 꼬라지 보니까 이거 양적 연구, 통계 분석한 거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계 분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데이터가 있어야지. 숫자로 된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데이터 어떻게 구하는데? 설문조사했겠지. 그 설문조사를 이제 구성원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설문지는 뭘로 만들었는데? 측정 도구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 도구는 측정 도구일 것이다 이거죠. 설문지를 구성하는 그 측정 도구. 그 측정 도구가 어떤 건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건 좀 쓸데없는 거 좀 지우고. 자, 측정 도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상호작용 공정성이라는 도구가 하나 있을 거고. 자, 상호작용 공정성. 자, 그 다음에 정서적 조직 몰입이라는 측정 도구가 있겠네요. 정서적 조직 몰입이라는 측정 도구가 일단 두 개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이 논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숨어 있는 도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상호 작용 공정성, 그 다음에 정서적 조직 몰입. 제가 화살표를 왜 이렇게 날렸게? 이거는 조사가 있잖아. 여 주어, 여 목적어. 그럼 뭐 하겠다고? 영향. 그러면 분석 방법이 영향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뭔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회귀 모형 아니면 만약에 숨어 있는 어떤 변수가 더 있었다라면 이거는 구조방정식 모형으로도 풀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목에는 얘 둘밖에 안 나오거든. 자, 그러면 숨어 있는 변수가 요런 중간에 또는 이 모형 밖에 여러분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인데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요 사이에 어떤 게 개입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 문제가 애초에 이 시간을 초월해서 이 결과에 이미 개입되고 있는 문제였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시간적으로 이 시간의 범위를 초월해서 이미 결과에 이미 개입되고 있었던 문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 이 수준을. 그게 바로 통계에서는 통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 변수는 통제 변수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통제 변수는 뭐다? 이 시간적 흐름을 이미 초월해서 이 결과에 이미 개입하고 있는 문제라면 이 결과에 또 강조를 한번 더 해야겠네. 이 결과에 이미 개입하고 있는 문제라면 이 변수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 원인의 영향력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수준을 고려한다라는 것을 통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통제 변수고. 자, 그러면 이 시간의 흐름 사이에서 일어나는 얘네들의 역할은 자, 첫 번째 이 원인하고 똑같은 시간대에 존재하는 원인이라면 그냥 또 다른 독립변수예요. 얘는 그냥 또 다른 독립변수. 시간대가 같아. 그러면 또 다른 독립변수. 그런데 이 원인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다.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다 라고 했을 때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매개할 수도 있고, 얘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쳐들어가니까 여기다가 이제 화살표를 놓고 얘를 조절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또 다른 독립 변수일 수도 있고, 매개 변수일 수도 있고, 조절 변수일 수도 있고, 통제 변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통제 변수가 나중에 층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얘가 독특한 방식이 다층 모형 분석이라는 게 있죠. 아까 우리 1번, 2번에서 봤던 그 다층 분석이 그런 의미입니다. 약간 통제 변수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제목만 딱 보고도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 모양새구나 라는 것을 경우의 수를 나눠 가지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논문은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제목만 보고는 대상이 구성원이구나, 이런 도구가 있고 이런 도구가 있는데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영향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제목만 봐서는 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단편적인 관계네. 제목만 봐서는 얘는 회귀 모형으로 풀었겠는데, 그러나 제목에 보이지 않은 요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변수가 역할을 한다거나 이 관계를 아예 초월하는 이 결과에 이미 개입되어 있는 통제 변수 같은 역할을 하는 변수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논문의 모형을 보면 되지. 모형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영향은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풀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통제 변수인데, 통제 변수가 만약에 어떤 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집단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조차도 다층 모형으로 풀었을 수도 있어요. 제목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근데 나 같으면 다층 모형으로 풀었으면 여기다가 제목에 위에서 봤던 1번, 2번 논문과 같이 다층 분석이라고 적었겠지. 그러니까 얘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고지고대로 제목 그대로 얘가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라면, 그래서 이런 모형으로 진짜 그대로 제안이 되었더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사람 진짜 모형이라면 이 모형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겠지. 선행연구를 찾아보니까 상호작용 공정성이라는 것이 구성원의 정서적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디다. 그런 선행연구들이 있더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다시 대답을 하겠습니까? 선행연구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모형은 표절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 그러면 이제 이 연구자가 해야 되는 답변은 아마 이걸 거예요. 선행연구는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 대상이 도대체 얼마나 독특한 대상이길래 모형이 표절인데도 이 대상의 독특성 때문에 선행연구와 차별화되었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구성원들은 정말 독특한 대상이어야 해요. 선행연구에서 보지 못했던 정말 이런 대상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연구는 표절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런 선행연구가 있었다면, 자, 근데 만약에 선행연구에서는 상호작용 공정성이
정서적 조직 몰입에 미친다라는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죠. 그 말인즉슨 이 모형이 지금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허공의 메아리, 지금 개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겠죠.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모형을 만들어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 사이에 뭔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대상이 독특하지 않은 한에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이 관계를 일반화시켰는데, 일반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형을 이제 다른 대상에 적용시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미 일반화시켰잖아. 정말 독특한 대상이 아니고서는 다른 대상에 적용시켜가지고 이게 검증되었다고 해서 무슨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있냐. 그러니까 아마 이 사이에 얘 관계를 설명하는 무언가가 끼어 있었을 거다 이거죠. 그거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자 적어도 요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초록 아닙니까? 초록. 자 그러면 기존의 많은 공정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공정성 지각이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조직 내 구성원이 리더와의 관계 안에 배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이에 최근 조직 행동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공정성 지각과 그에 따른 구성원 태도 형성에 미치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적화 효과는 구성원의 지각, 태도 및 행동이 위계적 사슬을 따라 조직 내 리더로부터 부하 직원으로 전달된다는 것으로 조직 내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 형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리더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 이 사람은 리더하고의 상호작용 공정성 지각이 정서적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는 부족하지 않느냐, 선행연구에서 지금 이런 논리로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초록을 조금 더 들어가서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 자 조직 내 구성원의 상호작용 공정성 지각, 얘가 리더의 상호작용 공정성 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리더의 상호작용 공정성 지각하고 조직 몰입 사이에 뭐가 있냐면 조직 내 구성원의 상호작용 공정성 지각이라는 게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뭔가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기존에는 이런 상호작용 공정성 지각이 어떤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얘를 요런 하나의 위계적 사슬로 분화시켰다라는 거죠. 이렇게 위계적 사슬로 리더가 상호작용을 하면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위계적 사슬로 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 포인트를 두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차별화 포인트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N+5로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의 상호작용 공정성 지각은 리더의 상호작용 공정성 지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는 정서적 몰입의 정적인 영향, 이렇게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개 효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얘가 매개 효과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는 알 수 없었던 차별화 포인트는 결국 얘가 매개 효과를 가진다라는 거였어요. 이 논문은 사실
거의 50%가 아니라 거의 8, 90% 지금 파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목 딱 보고 바로 경우의 수를 나눠 가지고 그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거의 확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제목이 선명하다면 제목만 보고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제목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초록만 봐도 나머지 숨겨진 정보가 대충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선행 연구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선행 연구 조사를 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많은 선행 연구를 최대한 빨리 동향 파악할 수가 있겠다. 자, 이거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해요. 앞으로 이런 사례를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적응이 될 때까지 강좌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